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조선 정조 13년 시절 평안도 정주의 어느 여인의 집에서 한밤중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얼마 후 포졸들이 들이닥쳐서는 여인 한 명과 사내 한 명을 추포의 관하로 끌고 갔고, 여인과 사내가 끌려가고 남은 현장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사내 한 명이 이 둘과 같이 있으면서 세상을 떠났기에 조용하던 고을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관하로 끌려온 여인의 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억울하다 말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들은 현감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기 죽은 사내가 너의 서방이라는 말이냐?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는 옆에 있는 사내 보고 서방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이 사내 보고도 서방이라고 하는구나. 네, 현감 나으리 맞사옵니다. 내 말대로 하자면 둘이 번갈아가며 정을 통하였다는 소리인데, 그럼 저 사내들은 베개동서 사이란 말이냐? 사실이 그러하온데 어찌하옵니까? 전 잘못이 없사옵고 전부 저 지난 서방 때문이옵니다. 여인은 사내를 가리키며 자신은 억울하다 말하였고, 전부 사내가 한 짓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켜보던 사내는 답답함에 가슴을 칠 정도였습니다. 현감 나으리, 저는 서방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옵니다. 저 사내랑 저희 부인이 저를 속이고 몰래 사통을 벌이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느 사내가 그걸 보고 참을 수 있겠사옵니까?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옵니다. 벌하실 거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한 저 계집을 벌하십시오. 주관지 기록에 따르면 지금 끌려온 여인의 이름은 일색이며 끌려온 사내의 이름은 이명응, 세상을 떠난 사내의 이름은 박동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이 둘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들인 이명응의 기구한 운명의 시작은 대를 이을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명응에게는 일색을 첩으로 들이기 전 본처 이씨가 있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나이가 40이 넘도록 자식이 들어 서질 않아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제사 음식을 빨리 올리지 않고 뭐 하는 거요? 지금 준비가 다 되었어요. 자식을 못 놓으면 손이라도 빠르던지. 내가 조상 볼 낯이 없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자식을 보지 못한 거에 대해 조상님께 죄송하여 괜히 부인에게 쏘아 붙였는데, 서방님, 그게 어찌 내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씨가 이상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이고, 한마디를 안 재는구려. 저렇게 성격만 드세서는 밭이 이상한지 씨가 이상한지 그거야 알 수 있는 방법을 부인도 알지 않소. 지난번 그렇게 말했건만. 이명응의 말에 안 그래도 시집을 오고 나서 자식을 못 봐 주위에서 수군대는 것도 아니라 지금껏 혼자 참아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한계라 참다 못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모습에 서방이 위로라도 해줄만 하건만 이명응 또한 장남으로서 후사를 보지 못해 조상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본처 이씨도 모르는 게 아니었던지라 더 이상 자기가 고집을 세우는 것도 욕심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결국 본처 이씨가 울면서 말하길, 서방님, 어느 땅에는 한 산만 파도 물이 콸콸 나와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샘이 있사옵고, 수백 수천 번을 삽으로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 쩍쩍 갈라지는 땅이 있사옵니다. 하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첩은 후자에 해당되는 것 같사오니 저 같은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제치로 얻어 사내를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 게 나을 듯 싶어요. 정녕 그렇게 해도 되겠어. 이명응은 부인의 말에 속으로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바라본 부인의 기질은 보통 드센 여자가 아니었고, 투기까지 강하여 지난번 첩으로 들일 계획을 하다가도 부인의 등살이 하도 심해서 시도도 못하고 포기를 하였기 때문이었죠. 한편 본처 이씨와 이명응의 대화를 문 밖에서 듣는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여종 일색이었고, 일색은 인기척도 없이 가만히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다음 날, 이명웅은 부인의 허락도 떨어졌겠다. 어느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삼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일색이 나타나 자신의 앞으로 걸어왔고 평소와는 다르게 그날따라 짤록한 허리를 강조하며 유난히 몸을 흔들더니 이명웅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색은 그냥 말을 거는 게 아니라 한껏 몸을 내밀면서 주인인 이명웅에게 나으리 언제 기침을 하셨대? 새순물을 지금 갖다 드릴까요? 내가 들기에 무겁지 않겠느냐? 요새 기운이 뻗쳐서 그런지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지금 며칠째 힘이 남아 돌아서 몸이 간질간질한 게 밤에 잠도 못 잘 지경이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갖다 드릴게요. 일색은 그리 말하며 스리슬쩍 이명웅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녀의 얼굴에서는 교태가 잔뜩 흘러 넘치고 있었고 이명웅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순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뒤돌아 걷기 시작한 일색은 그냥 걸어가면 될 것을 왜 그리 펑퍼짐한 엉덩이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걸어가는지 그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보던 이명웅은 만약 지금 당장 아들을 놓는다면 여종 일색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명웅은 이름 그대로 천하일색인 일색을 평소에도 유심히 바라보며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부인의 성화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자신의 첩으로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였죠. 드디어 일색을 나의 여인으로 만들 수 있구나. 지난날 마누라 밑에서 숨도 못 쉰 세월이 얼마였던가. 곁눈질로 일색을 보며 속 태운 게 또 얼마였는지 까마득하구나. 천하일색이 어디 있나 했더니 바로 내 앞에 있었구나.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지. 암 없고 말고. 이명웅은 마음을 먹고 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새순물을 가지고 온 일색에게 방으로 들어오라 하고는 일색의 손을 냅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손을 뿌리칠 줄 알았던 일색은 가만히 얼굴만 붉히더니 오히려 이명웅을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명웅은 일색 또한 싫어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 자리에서 일색을 안았고 본처는 약속대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며 둘의 관계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색은 그날 이명웅과 시간을 보내게 된 계기로 그 집에 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명웅은 비록 종이기는 하지만 젊은 여인에다가 그것도 천하의 미색을 갖춘 첩을 맞아들였으니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고 구름 위에 앉아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종 일색은 구들목 농사도 어찌나 탁월했던지 하루도 빠질 수가 없었으며 행방의 묘기는 또 어찌나 신묘한지 거기에 더해 감창소리는 한치의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명웅은 일색의 치마폭에 푹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그저 구들목 농사를 짓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었죠. 한 달이 어찌 지나가는지 계절은 또 언제 바뀌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일색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모이고 모여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이미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거기다 더해 이명웅은 일색에게 그토록 원하던 자식도 얻지 못하였으니 헛농사를 짓느라 그동안 가세가 기우는 것도 몰랐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식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허송세월만 보냈으니 내가 홀렸었구나. 홀렸어. 아, 박복한 내 신세야. 이명웅의 마음은 점차 일색에 대한 원망으로 채워져 갔고 천하일색이던 고운 얼굴이며 간들간들한 허리에 도톰해서 좋다 말했던 입술도 4년 동안 단맛 쓴맛 다 보았더니 실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 더해 아들을 낳으려는 명분으로 들인 일색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본처 이씨를 보기가 너무나 민망해진 것이었죠. 본처 이씨도 과지옥의 심정으로 일색을 들였더니
나으라는 자식은 소식이 없고 그저 일색의 치마폭만 들여다보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여기로 오셨어요? 일색이 방이나 가시지. 오랜만에 부인과 시간이나 보낼까 해서 이리 왔지 않소. 왜요? 이제야 집안이 보이고 제가 보이십니까? 미안하오 부인. 이제는 내 자주 건너오겠어. 참말이시지요. 그렇소. 섭섭했던 부인의 마음. 이제부터는 다 헤아려 드리리다. 정녕 저를 그리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만 일색이를 집에서 내보내시지요. 아무리 그래도 어찌 그리 할 수 있겠어. 왜 못하나요? 일색이 이 집에 와서 자식을 놓았나요? 아님 이 집안을 위해 노력한 게 있나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그 많던 논밭은 어디 가고 데리고 있던 머슴들은 얼마나 줄었는지. 오늘은 건너가 혼자 주무시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흥은 그렇게 건너가 혼자 누워 깊은 생각에 빠졌는데 본처 이 씨의 말이 하나하나 따져보아도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고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인을 경국지색이라 하였는데 부인의 말대로 일색은 가정을 말아먹는 경가지색이구나. 이명흥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이러다가는 자식은커녕 이 집안까지 망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음날 일색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호의호식을 하며 이명흥만 바라보고 살던 일색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내쫓기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였으나 결코 좌절할 일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비록 내가 쫓겨났지만 서방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 사내라면 100이면 100 다 녹여낼 수 있잖아. 주간지 기록에 따르면 일색은 집에서 쫓겨나 주막 거리에서 남자를 만나 생계를 이어보리라 작정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막거리로 간 일색은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삽시간에 저작거리에 소문이 퍼져 너도 나도 일색을 노리는 사내가 들끓었는데 그 많은 사내 중 일색의 눈에 들어온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박동금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박동금은 일찍이 장사를 시작하여 많은 재물을 모았고 그에 못지않게 여자를 밝히는 건 고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 저작거리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며 일색이 왔다는 소문에 꿀벌이 꽃을 향해 날아가듯 어느덧 그는 일색이 머물고 있는 주막에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모, 내 듣기로는 여기에 참신한 누리장화가 있다던데 맞는가? 왜요? 있으면 어쩌시려고요? 알면서 그러는가? 그리 곱다고 하던데 얼굴이라도 구경해보게 어디 있는지 말해보게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오네요. 주모의 말에 박동금은 뒤돌아 일색을 보았는데 그만 입이 쩍하고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색의 모습은 사람을 홀릴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요염하게 흔들면서 주막 안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 모습에 동금은 대번에 꿈틀하더니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엽전 몇잎에 옷고름을 풀려있는 절대로 아니구나. 그래 장사꾼이면 장사꾼답게 흥정을 하려면 준비부터 해야겠어. 그리 마음을 먹고 나서 동금은 부리던 머슴을 시켜 아담한 집을 하나 마련하였고 자신이 직접 시전을 돌며 가재도구들을 사더니 지금 당장이라도 일색이 들어와 살림을 살 수 있게 살림살이를 모조리 갖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박동금이라 하오. 지난번에 다녀갔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럼 주모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였는데 그것도 들은 게요? 듣기는 들었사오나 저를 너무 가벼이 여기시는 건 아닌지요? 행여나 몇 푼의 저를 취하실 생각이시라면 얼굴을 붉히기 전에 돌아가시지요. 이보게, 내가 자네를 희롱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닐세. 그대를 처음 봤던 그날 나도 모르게 사모하게 되었소. 달콤한 말로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껏 말뿐인 사내를 얼마나 많이 본지 아세요? 괜시리 저를 떠보려고 그러시는 거면 그만하시지요. 그런 게 아닐세. 어찌 사내의 마음을 그리 몰라주는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랑 어딜 좀 같이 가게나. 속이는 게 아니란 걸 보여줄 터이니. 그렇게 둘이서 얼마나 걸었을까? 동금이가 일색을 위해 준비한 집에 도착하였고 일색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동금에게 와락 안겨서는 이제야 평생 함께할 서방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둘은 집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일색은 소방 맞은 지난날의 상처를 동금이를 통해 모조리 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였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색은 비록 첩자리였지만 여느 안악들과 다름없이 동금이가 올 시간이면 이부자리를 펴고 행여나 밥을 굶을까 끼니를 챙기며 서방에게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세간도노라고 했던가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동금은 서서히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색에게 발걸음을 하던 동금은 장사기를 간다 말하며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는 게 일수였고 본처가 난리를 피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를 않나 온갖 말을 갖다 붙이며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리 인생이 사나운지. 나를 만나는 사내들은 모조리 나를 떠나는구나.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동금 때문에 신세가 처량하여 방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어찌 알고 왔는지 이명웅이 나타났습니다. 일색이 안에 있는가? 서방님이 여긴 어찌. 한창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때 이명웅이 나타나자 일색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주르륵 흘렸고 예정이 무섭기는 무서운지 아직 한창인 나이인지라 밤이 너무나 길고 외로웠던 일색은 명웅을 보자 다시 그를 맞아들이게 되었던 거였죠. 그날 이후 명웅은 달에 한 번은 일색을 찾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동금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체면 때문인지는 모르나 아무런 마찰 없이 지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특이한 동서관계를 시작하였던 거였죠. 또다시 세월은 흘러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 마당에 나와 중천에 뜬 달을 보던 이명웅은 달에서 일색의 얼굴이 겹쳐 보이자 순간 마음이 동하여 그 길로 일색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색의 집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벅찬 마음이 올라왔는데 당장이라도 대문을 박차며 서방이 왔다네 라고 고함을 내지르고 싶었지만 불현듯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담을 넘고는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몇 발 자국만 더 걸으면 문거리가 손에 잡힐 거리였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방에서는 두런두런 남녀간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웅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싶어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하여 들어보니 한 명은 일색의 목소리였고 나머지 한 명은 동금이란 걸 알아채고는 늦게온 자신을 탓하며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대화에서 뜬금없이 자신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의 마음에 두 남자를 품었으니 너도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 허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명은 그자는 너를 한번 버렸으면 있는 계집이나 잘 단속할 것이지 왜 자꾸 남의 계집을 들여다보려고 애쓰는지 모르겠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애가 마를 것 같으니 우리 어디 멀리 가서 살림을 다시 차리는 게 어떻겠느냐? 동금의 말에 명웅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자기 대신 일색이 화를 내어주지는 않을까 라고 내심 기대를 했건만 일색은 오히려 동금의 말만 기다린 사람처럼 말하길. 말도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서방님과는 다르게 그 사람은 고자 같아요. 처음 첩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시원찮고 작던지 지금도 찾아오기만 하면 그 작은 걸로 얼마나 치근덕거리는지 아세요? 서방님이 그리 말하지 않아도 지금은 정남이가 다 떨어졌답니다. 그거 아세요? 그자와 비교해보면 오직 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서방님뿐이에요. 문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명웅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주체를 하지 못하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이명웅은 같이 붙어있는 그 둘을 떼어내고는 이는 힘껏 동금이를 걷어차 버렸고 그 때문에 동금이는 맥없이 고꾸라지고 말았던 거였죠. 그렇게 그 일로 일색과 명웅은 포졸들에 의해 추포되어 관하로 끌려오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자신의 서방이 일색과 함께 추포된 사실을 알게 된 본처이 씨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고 나서
이러다가는 집안이 망하게 되었기에 격쟁을 벌여 임금님께 자신의 서방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의 남편 이명흥은 슬아의 자식이 없음이 평생의 한이라 대를 이을 사내 아이를 낳아볼 요량으로 집에 들여놓았던 여종 일색을 첩으로 맞아 들였는데 말하기는 부끄러우나 그 일색이 박동금과 음탕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본디 유약했던 저희 서방님은 이를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겹쳤던 것인지 박동금이 평소 앓고 있던 거위배로 인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비 만드기가 곧장 사람들을 불러 장례를 치렀는데 무슨 마음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나 갑자기 서방님을 관아에 고소하여 동금이를 이리 만든 자가 서방님이라며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방님은 억울하게 관아에 끌려가 추달당하고 있사오니 제발 자세히 조사하여 이 억울한 누명을 밝혀주십시오. 본처 이 씨가 얼마나 심금을 울렸는지 임금은 평양가명에서 다시 조사하라 명하였고 엄연까지 내려온 사건이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사하여 다시 임금께 상조하게 되었습니다. 전하, 명흥이와 동금이는 둘 다 일색의 서방이 맞사오나 전서방과 후서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의 쟁점은 명흥이가 과연 일색을 버렸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걸로 사료되오며 소신이 가서 고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명흥이가 일색을 버렸다고 말하는 자가 몇 사람 있었으며 일색이가 다시 동금이에게 시집을 간 것 또한 이웃이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살며 이 같은 일을 모두 알고 있던 명흥이 동금이를 저리 만든 것은 순전히 시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여 일색이 지금도 자신의 첩이라 말하며 사통연장을 잡은 것처럼 억울하다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잔꾀를 낸 것입니다. 이에 명흥을 엄히 처벌하는 게 맞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 같은 상주에 정조의 명을 받은 형조에서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박동금이가 일색과 사통한 것은 이웃에서 모두 아는 일이니 명흥이 마음속 앙심을 품은 것은 오래된 묵은 일일 것이다. 어두운 밤에 좁은 방에서 사통현장을 목격하고 분노하여 그리 한 것은 사람의 일로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박동금이 절이 된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일색이 비록 천비라고 하지만 4년 동안 명흥이 일색의 서방 노릇을 했으니 일색은 그의 첩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명흥이 일색을 버렸다 하더라도 수개월의 시간 동안 찾아와 만났으니 영구히 관계를 끄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연유로 동금이는 간부가 되는 것이며 사통연장을 잡힌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색함이 없다. 하여 이 욕사는 비록 동금이가 절이 되었지만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이명흥을 감사형배에 처하니 곤장을 때리고 나서 유배를 보내고 일색이는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명흥을 놔두고 사통을 한 것이 명백하고 그 때문에 동금이가 절이 되었으니 음녀라 하여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색 또한 1차로 엄히 곤장을 때린 후 명흥이 유배된 곳으로 같이 유배하라. 결국 일세기와 이명흥은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사랑을 구해야 하다가 그 마음이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를 대했고 운명의 장난인지 같은 곳으로 유배되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여치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뒷간의 갈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기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그 일이 끝나면 마음이 변함을 이루는 말로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다급하여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탁으로 인해 곤경에서 빠져나와 그 고마움을 반드시 갚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말 그대로 해결되었으니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삶의 냉혹함 때문에 마음 한켠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잠시 미루어 두었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고마움을 100을 받았다면
1000으로 갚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부족하여 10을 갚을 수도 있겠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한다면 그 관계는 끊기지 않고 영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마음 한켠에 계시다면 그분에게 연락해 술 한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전한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춥더라도 그 추위가 마냥 춥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